신변입니다. 잡기입니다. 예, 오늘 신변 잡기 신유진 변호사, 장용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을 오늘 확정받았네요. 네, 징역형과 함께 정확하게 말하면 집행유예죠.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는데요.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이 당시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 씨로부터 약 2억 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입니다. 이 무상으로 빌린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그 이자만큼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나중에 이 군의원이 돈을 돌려달라라고 하니까 난 돈 빌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고소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고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예. 1심, 2심 같은 판결, 결국은 대법원에도 똑같이 인정.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면은 국회의원직 상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500만 원 이상 나왔기 때문에 상실이고, 더 문제는 5년간 선거권 박탈. 네, 피선거권 박탈.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2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2년 역시도 일단 선거권이 없고요. 비선거권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벌금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또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 개 집행유예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선거권을 다시 피선거권 다시 하는 거니까 네. 도합 7년 동안 선거권을 가질 수 피선거권. 비선거권을 가지는 네.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 돈을 빈전을 수수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고의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즉시 회계 책임자라든지 그런 거 거치지 않고 그 2억 4,8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예. 네. 그런데 뭐 지금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네. 보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한 석을 잃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로 112석으로 줄게 됐습니다. 네. 예. 자, 한편 오늘 한규호 횡성 군수가 또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네,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요.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소된 횡성구청 공무원한테는 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한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 횡성 지역 내에 이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는데 이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 원과 약 5자리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가 이 한 군수의 혐의입니다. 예. 근데 뭐 이번 이완영 의원은 보궐이 없을 테고 지금 이 횡성 군수 같은 경우 만약에 대법원 확정되면은 확정 지금 되는 거죠.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대법원. 보궐이 뭐 이루어지겠죠. 네. 보궐선거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렇게 자기 당 소속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잘못을 저질러서 보궐을 다시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당은 후보를 내지 말자. 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말만 하고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굉장한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선거 같은 경우에도 또 국민들 세금을 들어가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책임을 좀 지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자금법이 사실은 많이 좀 투명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이게.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만 여전히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이 이게 뇌물죄를 보강하기 위해서 나온 죄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정치자금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처벌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뇌물인데 이게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되니까 정치자금이다라고 해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자금법을 만들어서 정치자금도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에 맞춰서 받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처벌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이게 뇌물로 보이는데 사실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외형상 보면은 글쎄 뭐 이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뇌물로 받았다가 청탁이 실패하니까 빌린 돈으로 전환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런 외형을 갖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이래서 좀 우리나라에서 정치자금이 사실은 뇌물성
좀 많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투명해졌다라는 얘기는 이런 정치인들이 근데 어쨌든 후원금도 받아야 되고 뭐 선거할 때 여러 가지 단체 뭐 후원금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후원금을 받는 거를 그렇게 그냥 주지 말고 투명하게 법적 절차를 거쳐서 줘라. 그러니까 뇌물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투명해졌다. 이 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은 또 이 법 때문에 또 무조건 돈을 받으면은 이 법에 의하지 않고 돈을 받으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바로 걸리게 되는 거죠. 예. 다른 얘기 해봅시다. 네.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에 대한 공분이 아직까지 식지 않고 있는데 검찰로 이제 공이 넘어간 거죠. 검찰에서 이제 뭐 밝히고 해야 되는데 범행 동기가 확실하게 나왔습니까? 그 범행 동기가 지금 현재 애매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일단 아마 자신의 어떤 재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까지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수사팀도. 근데 문제는 과연 그것만이 동기인가? 예. 그리고 그 동기가 너무 좀 명확하지 않고 좀 두루뭉술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그러면 전 남편이 뭐 재혼하는 걸 방해했다던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아들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5월 9일에 그 전 남편이 그 면접 교섭권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 판결이 결정이 확정이 됐는데 5월 10일부터 그럼 곧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들을. 예.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핸드폰으로 뭐 졸피뎀이라든지 그 니코틴, 치사량 뭐 이런 거 검색하면서 범행을 준비했다는 걸 봐서는 단순히 현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 전 남편이 자기 아들을 본다는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치 않은 어떤 결과가 발생된 거죠. 사실 아들을 자기가 키우지 않으면서도 제주도에서 아들을 두면서도 그 전 남편이 아들을 본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러 가지도 않을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자기는 만나지도 않으면서 네. 단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의 어떤 거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증오감을 표출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사실 시신도 보면 여러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버렸다는 거 보면은 이게 상대방에 대한 게 전 남편에 대한 아주 극도의 증오감을 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정도 가지고 과연 내 재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볼 때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심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 공개가 명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그 자신의 머리칼로 얼굴을 다 가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철저하게 가리고 나와서 유족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 강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얼굴이? 근데 이게 신상 공개라는 거지. 신상 공개되면 얼굴이 지금 다 공개가 됐잖아요. 경찰이 어느 정도 공개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올 때 얼굴을 전면적으로 공개를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신상 공개의 명령에 뭐 구체적으로 고소서를 받으러 나올 때는 모두 뭐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공개해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강제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정도의 강제를 하려면 거의 이제 징역형이라든지 이런 걸로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그런 행동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유정이 얼굴을 가려버린다면은 사실 특별히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얼굴 노출을 왜 하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고유정이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도 했다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고유정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영역이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갑고 사랑스럽게 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영역 안을 침범해 들어온다고 싶을 때는 아마 극도로 전혀 다른 얼굴을 나타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들키는 게 싫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면은 아마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쎄 조금 전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도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포인트 같아요. 반성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얼굴 공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려버리고 어떤 법원의 결정, 면접 구속권 결정 내리니까 그걸 안 되게 해주려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얼굴 공개하라 그러니까는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굉장히 뭐랄까 자기의 생각과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계속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드러난 정황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미리 다 표백제 구입하고 쓰레기 봉투 구입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이제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는 이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 검찰에서도 지금
이게 이제 그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범행 동기가 명확해져야지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죄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좀 단초가 좀 마련될 것 같아요. 이게 시신이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기소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수사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공소 유지를 위해서 1심 선고 때까지 계속 뭐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공소 제기가 되면 수사를 못 합니다. 네, 기소 후에는 수사를 못 해가지고 기소되기 전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공소가 기소가 되면은 검찰이랑 피고인은 방어권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 때문에 예. 근데 이 동기가 사실은 그래요. 이게 우발적이었다라는 거랑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었다라고 하려면은 요게 양형에 참작될 뿐이지 이미 자기가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자기를 뭐 성적으로 이렇게 뭐 하려고 해서 살해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살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 다만 동기가 자기는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양형 부분에서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수사는 뭐 다시 또 할 텐데 문제는 석 달 전에 질식사했다는 우부다들 사망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 이건데 경찰도 이 부분 다시 들여다본다고 하죠. 네, 지금 다시 제주도 가서 수사한다고 합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쪽 경찰관한테 통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 자신들이 수사를 중단한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한 증거가 없으니까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수사는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유아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이 지식사인 경우에는 거의 100% 타살인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 염두를 두고 수사를 진행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그 수사를 더 전개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을 뿐이다라고 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단서가 나왔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수사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그 의붓아들 장례식엔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한기총 대표회장 정강훈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로 고발됐습니까? 네, 내란 선동과 내란 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한기총 회장이 최근에 청와대로 진격을 하자라고 하며 집회를 열면서 여기에 뭐 여러 명의 그 신도들이 뭐 동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동조를 표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서 열린 성령에 나타난 목회자 집회라는 곳에서 청와대를 습격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내란을 선동했다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아멘이라면서 동의를 표시한 목사들과 또 다른 그 목사들의 부인 등 총 130여 명도 함께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이 됐습니다. 예. 처벌 가능할까요? 저는 내란 음모 말고 그 내란 선동죄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내란 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선동으로 말미암아 그 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동 이게 단순히 여기에 대해서 내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 같은 거를 일으키자라고 선동을 하면은 선동죄는 충분히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통진당 사태 때 내란 음모로 대단히 모양이 외형상 보면 내란 비슷해요. 음모는 거기서도 무죄가 나왔죠. 나중에 무죄가 됐죠. 또 내란 선동죄는 된다고 나왔죠. 예. 거기서도. 예.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랑 음모죄랑 별개의 지금 구성 요건이 있거든요. 내란 선동죄가 오히려 음모죄보다 그 실행행위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성립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지금 청와대를 습격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습격하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폭동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선동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예. 그때 통진당도 그러지 않았나요? 네, 뭐 비슷한 거죠. 모여서 뭐 어떻게 네. 하자 아무리 네. 했잖아요. 그때는 네. 청와대가 아니라 뭐 이렇게 그 어디에 가면은 뭐 전화국이 있고 뭐 그다음에 그 가스 저장소가 있는데 여기를 공격을 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될 것이다. 사회 혼란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역시도 내란 선동 혐의가 됐으니까 예, 이 정도면은 뭐 근데 뭐 섬뜩섬뜩한 말인데 어쨌든 이 정강훈 목사의 일단 논란 또 설화 한기총이나 교계 내에서도 선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강훈은 자기 1000만 뭐 기독교인들이 네. 자기 뒤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사실은 껍데기만 남은 단체다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그래서 한기총 교단이 뭐 60여 개지만 뭐 대한예수장로교회 뭐 주요 교단이 탈퇴를 했고
대부분 뭐 정체 불분명한 군소교단일 뿐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한기총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교회 연합체라기보다 종단, 그러니까 교단의 연합체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교단이 이제 60여 개고요. 근데 그 대형 교단은 거의 다 탈퇴를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기독교 시민단체, 이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윤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서는 한기총은 더 이상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 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 근데 3년 전에도 여자친구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담당 경찰관이 정준영 측 변호사와 공모해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 소위 말하는 황금폰이라는 거죠. 예. 그때 그 황금폰이 제대로 그 포렌식이 되지 않았다, 잊어버렸다, 뭐 복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과정이 모두 다 그 담당 경찰관하고 담당 변호사가 일정하게 그 공모하고 짜서 그렇게 뭐 복구가 되지 않는다 혹은 불실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된 거예요. 범죄행위 아닙니까?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네. 경찰과 변호사가 이런 범죄행위를 저질렀어요? 그것도 네. 지금 경찰이 담당 경찰관이 네.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다고요. 네.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뭐 뭔가 대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밝혀진 게가 없고요. 경찰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경찰관이 실행은 또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변호사가 이런저런 걸 뭐 갖고 오긴 했지만 그래서 추가 수사를 못했을 뿐이지 경찰관이 뭐 거기에서 불법 행위를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실 수사도 아니다. 왜냐면 기소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뭐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제가 볼 있는데. 때는 이 상황 자체가 이게 그 경찰 당시 수사 경찰도 경찰관입니다만 현재 이 사건을 그 사후에 수사하는 경찰 역시도 뭔가 좀 석연찮은 점이 있어 보니까. 한편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놓고 다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합니다. 고소 취소죠. 쉽게 말하면 고소 취소를 하니까 그냥 빨리 처리해서 어쨌든 뭐 동영상 유포는 됐으니까 동영상 촬영한 건 인정이 되니까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만 올리면 되지 뭐 그렇게 증거 많이 확보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도 이거 엄연한 범죄잖아요. 특히 그렇죠. 변호사가 이 핸드폰 황금폰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2년 7개월 동안 자기 그 사무실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네. 분실했다는 식으로 거짓말했기 때문에 네. 참 이 변호사 윤리라는 측면에서도 사실 참 그러니까요.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뭐 변호사는 물론 변호사입니다만 이 검찰이나 경찰 역시 참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수사를 할 때 일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술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심지어는 고발장 내용까지도 그렇게 거기 맞춰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이번에 대표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변호사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의뢰인 말만 듣고 의뢰인이 어떻게 해서 좀 범죄를 줄여주세요. 막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상담을 할 때 뭐 범죄 사실 쫙 나오는데 이 중에서 몇 개라도 줄여주시면은 금액이라도 줄여주시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데 오케이를 하는 변호사들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가성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을 했는데 경찰 발표로 보면 연예인 사건이라서 주변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예. 얘기죠. 핑계도 그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도 또 법면에 존재하는데 네. 그때 만약에 제대로 처리했다면 정준영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했을까?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신유진 변호사, 장영진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로서 신변 잡기는 마지막이고 네. 다음 주에 두 분은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 오늘 지금 이거 읽으면서 알았네요. 뭐 PD가 알려주질 않아요. 진행자에게. 네. 네. 재밌게 PD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시지 않는군요. 그 깜짝 그거 서프라이즈인데 아,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 나와서 제가 뿌잉뿌잉 하려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1, 2부 순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